첫 번째 출연이시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저자이고 더 투자 부동산 연구소 사정하러 있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처음으로 부동산 입문하게 된 게 1999년이었어요. 아, 99년. 네. IMF 끝나고. IMF 끝나고 미분양 아파트를 이렇게 사면서 그 아파트가 입주할 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오르지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한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작년에 20년이었습니다. 직장인에서 네, 시작해가지고 네, 직장인에서. 지금은 이제 전업으로. 네, 지금은 전업으로. 작년에 책이 나왔잖아요. 20년 기념으로 나온 책이에요. 제 책이. 그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 뜻깊으시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산 집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 우상향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그렇죠. 그 아파트가 지금 4배가 올라서 있고. 아, 4배요? 네. 99년부터. 네. 지역이 어딘지 여쭤봐도 됩니까? 대구죠. 지하철 2호선 노선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 아니었습니까? 98년, 99년. 그렇죠. 그때가 미분양이 엄청 많았고 건설사가 부도나고 이랬었어요. 아, 막 펑펑 쏘려지고 네, 잘 나가던 그래서 건설사들 막 다 부도나고. 하루에 분양을 하고 막 그랬을 때거든요. 건설사에서 이자를 환급도 해줬어요. 공기를 못 마셔서.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미분양을 샀는데 2년 뒤에 완전히 바뀌었죠. 시장이. 그리고 배가 올랐으니까 그때부터 공부한 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이제 아파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서울 수도권 네. 분위기 장난 아니, 물론 이제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시장을 이해하려면은 시장의 구조를 좀 아는 게 되게 좋거든요. 구조요? 구조를 알면 왜 이렇게 됐는지 네.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서울이 원래 최근에 이제 공급량이 적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서울 수도권 반대로 움직인 거 아세요? 공급량이 적을 때 하락하고 공급량이 많을 때 상승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듣죠? 이 또 새로운 얘기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요. 도시 구조. 네. 서울 수도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내렸잖아요. 2014년 가을까지 내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공급량이 지금 2014년부터 20년 공급량보다 적어요. 적을 때 내리고 많을 때 올라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도시의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서울의 워낙 큰 도시잖아요. 2,500만이 사는 도시잖아요. 이분들이 공급 부족을 느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많이 설명해 드리는데 네. 큰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 위에 물이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근데 이 호수가 이 수도권 너무 크다 보니까 저 끝이 안 보여요. 배를 타신 분이나 여기서 수영을 하신 분이 또 있을 거고요. 물을 해서 농사를 짓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물이 줄어도 호수가 너무 크니까 못 느끼죠. 근데 이 호수를 채우려면은 비가 계속 와야 되잖아요. 네. 자, 이 물이 공급이라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게 물이 줄겠죠, 호수에. 쭉 줄면은, 근데 이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잖아요? 못 느껴요. 공급이 준다는 걸. 근데 이 물이 바닷가에 오잖아요? 그때 바닷가에 오면은 배가 땅에 대 있겠죠. 물이 없으니까 농사 못 짓겠죠.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때부터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크니까 천천히 올라가잖아요. 거의 지금 바닥이니까. 바닥이니까 호수가 크다 보니까 물이 차는데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급을 부족을 느낄 때는 공급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리 공급을 해도 공급을 부족하면 느낍니다. 언제까지요? 물이 다 찰 때까지. 그게 언제까지 차야 되냐? 2025년까지 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신문이나 우리 언론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죠. 네. 근데 얼마나 부족하다는 이야기 안 해요. 들어보셨어요?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안 나죠?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공급해야 되냐면은 280만 원 공급해야 돼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수도권이요. 그렇게 공급됐을 때 물이 차오르고요. 그 물이 차오르면서 원활하게 시장이 돌아갑니다. 그게 서울의 공급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여요.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요. 근데 작은 도시들 있죠. 작은 도시는 그릇이 작잖아요. 그 물을 부으면 어떡하죠? 금방 차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금방 느끼는 거예요. 공급 많다는 것도 적다는 것을. 그런 시장이 빨리 상승하고 빨리 하락합니다. 지방은요. 공급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같은 공급도.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급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시장의 길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을 하고 대구 같은 거 2017년, 18년 하락했고요. 아니 16년, 17년. 부산도 18년, 19년 하락했어요. 울산도 하락했고요. 짧게 하락합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가요. 우리가 공급을 어떤 시각으로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 수요 공급이라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공급의 도시의 특성에 맞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도시 구조에서 맞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강남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강남이 지금 자가 점유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강남이요? 강남은 네. 잘 모르겠네요. 38.6%. 62%는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임대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되게 높네요. 임차인들이 임대를 낳고 있는 거잖아요. 네. 되게 높게 있죠. 근데 이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일수록 자가 보유율은 되게 낮습니다. 집값이 높아서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모든 도시의 경제 활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 도시들은 자가 보유율이 되게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뉴욕도 그렇고요. 런던도 그렇습니다. 자가 보유율 25%, 3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경제 활동이 높다는 그 자체는 투자 가치가 높다는 이야기 똑같겠죠. 전세 가율이라는 거 아시죠? 매매가 대비 전세 가율. 네. 그것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거주 가치가 전세 가격이잖아요. 네. 매매 가격가 미래 가치고. 네. 전세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이 지금 강남이잖아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곳도 강남이죠. 그래서 많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시골로 가보세요. 우리 시골로 가고 인구가 작은 도시는 어떡해요? 거의 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 왜 그러냐? 시골에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동할 일이 있나요? 많지 않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내 땅 옆에 집을 짓고 평생 살면 되죠. 이동할 일 없습니다. 경제 활동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자가 보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가 돼요. 근데 광역시 오면 60%고 서울 오면 40%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부터 해서 경기도까지 약간 특성이 달라요. 강남은 약간 투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집값이 뉴욕 집값하고 거의 똑같이 움직여요. 똑같이 그래프가 거의 똑같습니다.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국의 투자화죠. 네, 전국에서. 그래서 이게 강남을 우리가 공급만으로 예측할 수는 없어요. 공급 외에도 여러 가지가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공급도 영향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강남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이 투자화돼 있잖아요. 투자 수익률을 낮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고 있는 방향은 맞아요. 세금. 방법은 틀렸어요. 세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투자 수익률을 낮추려면 전세 가율을 벌어지게 하면 되겠죠. 네. 레버리지를 못 쓰게 하면 되잖아요. 못하게 크게 벌리면 되죠. 그러려면은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공급을 넣어서 전세가를 떨어뜨리면 되죠. 근데 공급 넣을 수 있나요? 아니요, 땅이 없죠. 땅이 없죠. 재건축 못하게 하잖아요. 안 됩니다. 방법은요. 매매가가 올라야 되죠. 강남은 매매가가 올라가 시장이 끝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올라야 돼요. 이 전세 가율이 35%까지 가야 돼요. 그 정도까지 가야 네, 됩니까? 그 정도까지 가요. 그 정도까지 시장이 정지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가 다 빠지죠. 투자 수익이 60% 빠져요. 그럼 실거주 한 10% 남죠. 네. 가격이 오르면은 자기 자산보다 너무 크게 되면 못 들어오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요. 포기합니다. 죽어요. 그렇게 시장이 정지하는 겁니다. 그럼 그 35%는 어떤 기준에서 35%가 나온 건가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35%. 지금까지 통계. 네, 통계에 얼추 그 정도 과거 와야. 통계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강남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잡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하고요. 아니면 금리가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금리. 네.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죠. 둘 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둘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값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상승장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번은 아마 큰 거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실 되게 길게 상승장이 왔는데 네, 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서 지금은 이제 좀 내년 전망에 대해서 좀 하락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은 결과예요. 결과를 보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가 되어 있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2008년부터 금리가 떨어져서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올려 때려죠. 맞습니다. 오케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건 결과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가 묻고 싶어요. 앞으로 금리를 예측 못하죠. 네, 그건 결과로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우리가 금리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가격이기 때문에 결과인 가격으로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의 범위가 있잖아요. 수요 공급 가격인데 수요는 자유롭게 움직이죠. 정부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격도 결과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유일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공급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급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 많이 하고 가장 많이
공부하라고 합니다. 서울은 어떻게 되냐면 공급을 집어넣으면요. 그 공급이 들어가서 하락하게 되면 경기도부터 하락해요. 그렇죠. 바깥에. 네. 밖으로 나갈수록 우리가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들어올수록 금융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금융, 네. 유동성, 금리 이런 것들. 근데 이걸 크게 하게 되면 지방으로 갈수록 공급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서울로 올수록 금융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금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유동성 시장이고 금융 힘이 어마어마 강한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 공급도 없어요. 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두 개 중에 한 개를 잡고 싶으면은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이쪽 면에는 금리를 올리고 이쪽에는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두 개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이번 정부는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매매가 상승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매매 얘기만 좀 했는데, 네. 그렇죠. 이게 매매가 상승 끝나지 않고요. 전세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이게 월세까지 가요. 월세까지요? 네, 월세까지 갑니다. 엊그저께인가 지난주에 아무튼 월세가 가장 높은 폭으로 지금 올랐다는 1%인가? 아무튼 네.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부동산, 이 서울시장은 매매가가 안정되면 그다음부터 바로 월세, 전세가 올랐거든요. 이번에는 월세가 올라요. 매매 시장 25년 끝나도 네. 그다음부터 월세가 남았어요.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번 시장은요. 구조적으로 월세까지 미치는 게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전세가 여러분 서울 수도권은 이 아파트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파트 공급량이 적습니다. 어거지로 돌아간 거예요. 매매가 누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87년부터 2000올해까지 서울 수도권에 전세가 내린 적은 3번밖에 없어요. 3차례. 연도로 하면 5번. 5년도 IMF. 네. 97년, 98년, 2004년, 2004년 카드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요 5차례면 내리고요. 전세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매매가가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전세가가 올라요. 그럼 이번에는 전세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월세가 오릅니다. 매매가가 멈춰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군요. 네, 월세가 시작이에요. 월세가 시작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물이 찼다 했잖아요, 물. 네. 호수에. 네. 그 물이 지금 전세가 다 빠지고요. 월세가 다 채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월세는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세금을 많이 부과했죠, 정부에서. 그 수익률이 나올 때까지 월세 올라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나는 물건들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서 퇴출시킵니다. 시장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매매가가 멈추는 순간에 신규로 공급 분양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렇죠. 안 받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존에 있는 전세 월세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전세는 사라지면서 월세가 올라가니까 월세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렇게 시장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울 수도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월세가 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세요? 네, 좀? 네.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봤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정부의 710 대책이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네, 공급 시스템을 붕괴시켰어요. 조금만 풀어주시면 안 됩니까? 710과 이 공급 시스템을 왜 붕괴시킨 건지. 710은 수익 자체가 우리가 거의 못 내게 돼 있잖아요. 수익 자체가 없다는 거는 물건이 없다는 거와 똑같아요. 세상에 있잖아요. 여기 물건이 많지만은 수익 없는 물건이 있나요? 나오는 물건이 있나요? 세상에. 공짜 물건 없죠. 네. 그러니까 물건이 안 나오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것도 먼저 붕괴되고, 근데 이 가격이 멈추면 외부에 있는 공급도 붕괴되죠. 안 사니까. 네. 지금은 괜찮아요. 매매가가 오르니까. 그다음 공급을 합니다. 매매가가 멈추는 순간부터 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전세가가 이 난리인데, 네. 전세 난민 이런 얘기, 뭐 부총리도 지금 못 구해갖고 네, 그러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좀 이게 더 심해질까요? 이게 지금 이미 시작되긴 했는데. 네. 뒤로 갈수록 더 심하죠. 공급으로 안 풀면 뒤로 갈수록. 정부는 저는 100개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든다. 정부가 네. 시장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려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세금 부분을 제외하고 견딜 수 있으면 견뎌보라고. 더 큰 수익을 준다, 뒤에는. 정부가 아마 100개는 될 겁니다. 그럼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서울이 그 난리면 당연히 수도권도 난리겠네요. 경기권도 똑같아요. 퍼져나가니까. 묶여 있으니까 똑같아요. 한 몸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차만 있다 보니 똑같아요. 지방은 괜찮습니까? 대구, 경북이나 아니죠. 부산은 어떻습니까? 순서가 서울이 먼저고, 네. 그 다음 광역시고, 그 다음에 중수도시예요. 순서만 있지 똑같아요. 지금 부산도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 똑같고 대구 똑같아요. 부산, 대구 지금 장난 아닌데. 대구가 지금 7월달 여름부터 지금 3달쯤 됐잖아요. 네. 3억이 올랐어요. 수성구가 호가가. 수성구. 네. 네. 실거래가도 많이 되고 있고요, 지금요. 네.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강남만 조금 이렇게 잡히는 느낌이 그렇지, 그 외부에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줄었다고 되게 네. 좋아하던데. 거래량 의미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을 가지고 시장 파악하는 건 그게 의미 없는 거고요. 매도자가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거래량 줄기 때문에 늘고 줄기 때문에 거래량으로 어떤 시장을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3년 정도 지금 부동산 정책을 23번인가 22번째인가 아무튼 내에서 지금 이 사단까지 왔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원인이 지금. 첫 번째 공급 안 해서 그렇죠. 공급.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공급이죠. 공급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금융 환경이 너무 좋은 환경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갈 때 공급을 빨리 늘렸었어야 돼요. 제가 서울 수도권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와요. 1년에 한 몇 차례씩. 네. 근데 강의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늘 그런 말씀 드려요. 15년, 16년, 17년 올 때마다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늘 질문을 하시잖아요. 언제 집 사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제가 이 수업 끝나고 사세요, 바로. 지금 당장. 네, 당장. 끝날 때마다. 이 시장은 안 끝납니다. 23번, 50번 정책 나도 안 끝납니다, 이 시장은. 공급이 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게 2025년 좀 될 겁니다. 중간에 멈추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세 지장 없다. 네, 아무 지장 없다. 제가 2018년도에 방송한 게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도 여전히 저는 24년이라고 간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왜 그러면 그때라고 보세요? 2024년, 25년 왜 그때라고 보세요? 공급의 스케줄, 물이 차오르는 공급 스케줄. 지금 스케줄도 공급을 계속 했을 때 수도권의 월세가 이제 월세로 바뀌겠잖아. 월세가 돌아갈 수 있는 적정한 임대 물량이 그 정도 돼야지 돌아갑니다. 그게 25년을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더 갈 수도 있어요. 너무 공급을 안 해요. 이게 1년에 16만 5천 가구를 공급했을 때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2017년, 18년, 19년은 공급 좀 많았고요. 올해도 약간 많아요. 내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더 뒤로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 있다는 거는 국시적인 상승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26년, 27년까지. 이 시장이 좀처럼 끝나기 힘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8번의 정책이 나왔는데 공급 빼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공급을 하라고 네. 그랬더니 공급 빼고 다 공급 건드리고. 빼고 다 하죠. 정리해야 될 건 하죠. 그러네요. 그게 문제죠. 그런 시장 못 잡고 있잖아요. 좀 희한합니다. 공급 네. 빼고 재건축 다 막아놓고 막 조건을 이렇게 막 달고 그 3기 신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정부의 히든카드 3기 신도시. 상기 신도시 양이 많지 않습니다. 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양은 안 돼요. 부족합니다. 근데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뭐 사전청약 얘기 막 네, 나오고 그러니 하잖아요.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껏 하셔야 돼요. 아, 지금 당장 가용 네, 가능하면 네. 지금 해라. 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바라고 있는 거는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임대차 3법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임대차 3법은 제가 이제 2+2잖아요. 계약갱신권 네. 5% 룰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존에 이제 다리를 2개 놓고 지었다면은 기둥을 근데 정부가 2개가 안 된다. 4개를 놓고 지으라고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럼 새로 짓는 집은 괜찮아요. 4개 해서 지으면 되니까. 근데 기존에 있는 집들은 2개밖에 없죠, 기둥이. 2개를 놔두고 2개를 더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떡할까요? 집을 다시 없애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 많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전세값이 올라갈 수 없는 거는 시장의 구조의 틀을 바꾼 거거든요. 판을 바꾼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89년에 1년에서 2년 바뀌면서 네. 30년 동안 유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시간을 정하게 되면 시장은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게 질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연결됩니다. 질서 병인하게. 많은 분들이 2년을 계획하고 전세를 하거나 매매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게 쫙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4년 바뀐 거잖아요. 그게 다 무너졌죠. 그래서 수익률 측면을 보게 되면은 2년에서 4년 바뀌었잖아요. 네. 수익률이 더 나빠졌죠. 시간 대비 수익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세가 일단 먼저 오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수익이 되지 않는 물량이라고 가진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리가 매도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수익 규모를 바꿀 수가 있어요. 4년이 싫거든요, 이제는. 그러면서 시장의 물건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구조의 틀을 바꿨기 때문에 710 이전하고 710 이후하고는 시장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 우리 많은 통계들 있잖아요. 이게 710 이전하고 이후 통계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 통계를 가지고 이후에를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틀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시장에는 전세가 기본이 돼 있어요. 시장을 파악하는데 기본은 전세입니다. 매매가 아니에요. 공급이 적으면은 전세부터 반응하잖아요. 서울도 우리가 떨어질 땐 전세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지방은 떨어질 때 전세 수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전세가 기본이 돼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전세가 또 뭐가 연결되냐면 전세는 공급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 3법 나오고 있죠.
네. 그가 연기돼 다 깨졌어요. 그래서 710 이전하고 이후하고 시장 180도 다릅니다. 과거에 우리가 과공급이라고 생각했던 지역 있죠. 그런 물량이 지금 과공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예전에는 2만 세대가 굉장히 버거운 물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만 세대가 버겁지 않은 물량을 바뀝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전세로 무너졌던 게 전세가 안 나오면서 전세로 무너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하락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금리하고 월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가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매매가에서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외국에는 전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습니다. 매매가가 있고 월세가 있고 금리가 있고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줄면은 월세가 올라가죠. 그 월세에 비교해서 매매가 결정되잖아요. 우리 상가가 그렇잖아요. 수익형 부동산. 네, 수익형 부동산. 그죠.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은 월세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또 매매가 올라가죠. 근데 전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는 고정되고 전세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월세는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앞에 우리 첫집이 있다 했잖아요. 그 집에 월세 놓고 있거든요. 월세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18년 동안? 매매가 4배가 올랐는데 네. 월세는 20년 동안 10만 원 올랐어요. 그 주변 다 시세가 그런 거죠? 네, 시세가. 매매는 4배인데. 네. 전세가 계속 왔다 갔다 했지. 월세는 크게 고정시켜놨다. 이걸 지금 전세가 없으면서 월세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세가 없어진다면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시장 파악할 때 이 전세가 아니고 월세나 금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앞으로. 지금 이제 그 과도기니까 시장 파악이 좀 더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전세 한번 보세요. 전세는 매매는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용어도 되게 많아요. 호가, 실거래가, 매매가. 그죠? 변한다는 거죠. 네. 전세 가격은요. 하나밖에 없죠. 전세 전세가. 가격. 그래서 얘는 공급과 딱 연결됐기 때문에 가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매매 가격은 왜 이렇게 많이 변하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하거든요. 물론 전세가하고 연결돼 있고 또 투자도 들어가죠. 뭐 호재도 있고 많잖아요. 네. 호가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변하니까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힘들지만은 이 전세를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예측해야지 정확합니다. 근데 이 전세가 지금 틀이 바뀌고 있잖아요. 2+2 되면서 시중 전세 사라지고 그러면서 과거에 있는 통계들이 다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과거의 통계를 보고 현재를 예측하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새롭게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새롭게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모니터링 해야 되죠. 월세도 같이 봐야 네, 월세도 같이 봐야 됩니다. 월세도. 좀 더 어려워졌어요. 상승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락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과거하고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세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단 올라가 줘야 네. 이제 조세 전가까지 합쳐서 네. 조사 전개까지 가고요. 네. 그래서 수익이 나와야 돼요. 아 거기서 또 수익이 나야 네. 되죠. 왜 수익이 안 나는 물건 그렇죠, 안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세 증가까지고요. 네. 올라가는 건 네.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는 까지 두 단계죠. 그게 매매가가 멈출 때 간다고요. 그것도 이제 금리를 봐가면서. 네,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서울 수도권인 같이 경제가 활발 도시일수록 더 심해요. 외국에 가보세요. 우리가 맞벌이 부부 한 명이 월세를 내고 살잖아요. 거의 고정 비용이 네,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버리죠.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네,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세가 없으시면. 이 전세가 잘 보세요. 이 전세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매가의 버퍼 역할을 한 거예요. 공급이 줄면은 원래는 전세가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없다면 월세만 있잖아요. 월세만 있는 시장 같으면 공급 줄면 어떻게 되죠? 월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거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세가 있으면은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매매가가 고정된 상태에서 전세는 우리가 돌려받는 돈이죠. 매매가를 올리지 않는 버퍼 역할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비용, 그죠? 주거를 할 수 있죠. 얘가 중간에서 버퍼 역할을 한 거예요. 매매가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게 딱 붙으면 그때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사죠. 분위기가 안 좋아요. 네. 그때는 보통.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나중에 강남 같은 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30% 갔다가 다시 쭉 올라오잖아요. 기다려주거든요. 기다려줍니다. 그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은 늘 반복한 거예요. 서울 수도권 매매가가 멈추는 순간에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좀 달라요. 서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주거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전세는 돌려받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비용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제는. 네, 아무래도. 네,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비용이 나가니까. 그래서 심각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서울 수도권. 어떤 정치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월세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뭐 바람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미치겠네 정말. 네, 임대는 좋죠. 임차인은 이제 큰일 났죠. 지방은 좀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요? 수도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지방은 광역시 중심으로 좀 지방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물이 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세 부족만 느껴도 바로 매매가 반응을 하거든요. 전세가율이 전세가 늘 높으니까 지방은 60, 70% 이렇게 늘 유지돼 있으니까. 근데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하면서 매매로 바뀌거든요. 지금 또 서울의 축소판이거든요. 이제 규제했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내부에 있는 매물이 줄어들면서 네. 기존에 있던 매물 줄어들면서 이제 매매가를 자극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지역에 뭐 대구 등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이쪽 위주로 지금 크게 상승하고 있죠. 해운대구 뉴스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뻥뻥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죠, 해운대구. 네. 해운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도시 앞에 구조 말씀드렸죠. 대구 안에서도 수성구가 전세 가율이 제일 낮거든요. 투자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죠. 제일 좋은데. 그럼 여기도 투자 비율이 높다는 거는 금융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 지금 투자 환경이 너무 좋죠. 여전히 여기가 제일 많이 오르는 거예요.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은 금융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규제하잖아요. 대출 규제, LTV, DTI 규제하고, 네. 대출 규제하고. 근데 지금까지 풀린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 수도권 축소판처럼 움직이는 게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순서만 약간 바뀌고 시간만 약간 뒤로 갔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전국이 다 어렵네요. 네, 똑같아요. 더 작은 도시 있죠. 청주, 뭐 천안, 뭐 이런 도시 있잖아요. 똑같아요. 법인 매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물건 소화되면 똑같이 움직여요. 법인 매물하고 임대사업자 물건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막 엄청 막 튀어나오면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잠깐 주춤은 하겠지만 대세 시장 없다 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시고요. 대세 시장 없다 보고 있어요. 그 물량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그 규모에 비해서 물량 비중이 너무 작죠. 작은 네, 작고 그 물량을 다 받아줄 거예요. 실수. 매매, 특히 매매는. 앞으로 전세가 없어집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계속 그런 이렇게 유지한다면은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속도 보면은 와 역대급이에요. 없어진 속도 보면 이렇게 빨리 없어진 처음이었거든요. 원래는 줄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없어지는 건 처음이에요. 아, 이 감소 추이긴 네, 했군요. 네, 감소는 계속 완만하게. 했었어요. 완만하게 했는데 이렇게 빨리 해준 건 처음이죠. 너무나 심하게.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사야 되죠. 무조건. 네, 기다리시면 안 돼요. 또 후회합니다. 이거. 어려운 시국입니다, 정말.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무주택자도 지금 그렇죠. 사실 이 상승장을 봤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쫙 봤는데 야 여기서 더 간다고 이제 하면 이제 좀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근데 멈춰도 돼요. 멈춰도 되는데 그 다음부터 월세예요. 그게 문제죠. 저는 그걸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세가 오르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시장에서는. 전세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해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전세가는 아무것도 안 했거나 월세가 아마 오르면서 월세 오르는 건 진짜 좀 크거든요. 이게 네, 되게 크죠. 5만 원, 10만 원 오르는 네. 것도 크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게 지금 최근에 제가 모니터링 해본 결과 월세 오르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또. 서울 수도권이요. 수도권 그렇고 대구. 제가 대구의 메인 지역은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구가 그러면 뭐 서울도 본함 안 하겠네요. 메인 똑같죠. 지역 중심으로 네. 해서 시작이 네, 됐겠네요. 네. 예전에 강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세에 들어갔다가 그 비용 받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학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강남에도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육도 시켜야 되고 월세에 내고 또 주거 비용이 엄청 늘어나게 됐어요. 장난 아닐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강남에 전세 살고 강남에 월세 놓고. 전세 살면 전세 코스프레 하고 월세 받아서 월세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계약갱 청구하고 사는 살고. 네. 뾰족한 대안이 없다 지금. 없습니다. 네, 방법 없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국토부 쪽에서는 몇 개월 더 지켜보자 했는데 지켜봐도 뭐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정책을 낼까 난 그게 더 궁금해요. 낼 게 없는데. 아니 이제 그 오르내리고 있는 거는 되게 웃긴 게 이게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인상률 5% 제한한다. 이거 거의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공산 약간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신규 공급도 안 돼요. 그렇죠. 누가 그걸 원래 신규 공급하면 전세 떨어지잖아요. 못 올리면은 할 사람이 없죠. 그거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6년 보장 3+3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2+2도 난리인데 3+3을 어떻게 하려고요? 전세 놓을 사람 없어요. 6년 동안. 그러니까 정부는 집을 사든지 월세 살든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 이거였네요. 전세 좋은데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네 자꾸. 전세가 정말 좋은 제도였다는 걸 아마 없어지고 난 뒤에 아마 많은 분들 느꼈을 거예요. 정말 좋거든요. 이게. 네. 제 친구도 제가 어제 잠깐 만나고 왔는데 그 신혼집 구하는 것 때문에 전세 한창 날릴 때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8월, 9월 달에 계약금을 쏠까 말까 이제 고민할 찰나에 샥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받던 전세들이. 네, 전세들이 다 계약금이 다 쏴져 있고 그래서 계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반전세 비슷하게 이제 결국에는 월세 10만 원, 15만 원이죠. 15만 원 내고 또 전세금 얼마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계약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정책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아니 전세를 약간 해결할 수 있는 거. 약간 전세난? 이 2+2를 없애면 돼요. 전세 계약 기간을 아예 없애면 돼요. 전세를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거예요. 1년이 1년, 6개월 6개월, 2년 2년, 3년 3년, 4년 4년 마음대로. 아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근데 시장에서는 1년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전세. 네. 1년 살려면 외국 가야 돼요. 근데 2년 살아야 되잖아요. 1년 어떡하죠? 근데 1년은 비워줄 수 있죠. 1년 나가면은. 한 게 비잖아요. 어떤 분은 4년 살고 싶잖아요. 4년 계약하면 되죠. 10년 살고 싶으면 10년 계약하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에서 알아서 뭡니까? 공백이 없어져요. 전세 공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연사정연하게 이게 뭡니까? 움직이면서 약간의 물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약간 해결돼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세 놓을 때 4년 났어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내가 4년 놓고 싶거든. 그냥 귀찮거든요. 저 같은 사람 많죠. 귀찮다. 있어요. 올려받는 것도 세입자 하는 거 스트레스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냥 4년 받겠다. 대신에 가격을 약간 올리죠.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시장에 다양한 물건도 나옵니다. 필요에 의해서 약간 늘어나죠. 전세 물량이. 불필요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사라지는 거죠. 어거지로 사라지잖아요. 2년 거주. 그렇죠. 우리 비과세 요건 2년 거주 있죠. 난 살기 싫은데 더 살아야 돼요. 전세 주면 되는데. 강남에 우리 60 몇 프로가 우리가 그거잖아요. 임대 놓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비과세 혜택이 살아야 되잖아요. 난 살기 싫어. 전세에 갈 물건들이 주인이 살면서 전세가 항상 사라집니다. 비효율적이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물건들을 나오게 하게 되면 약간 완화가 돼요. 그건 잠시예요.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내년에. 네. 시황부터 좀 정리를 하고 공부하는 거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분들 뭐 다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뭐 1,000명 정도 넘게 지금 보고 계신데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똘똘한 것만 갖고 계신 분도 있고 쫙 이렇게 있으신 분도 있고 한데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돈은 있어 다들. 저희 다주택자분들 적배 채널이라 다주택자분들 많이 보시거든요. 돈은 있어. 근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수익형도 아닌 것 같아. 막 너무 어려워. 막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정리해서 좋은 물건을 갈아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갈아타게 하면 나가는 순간에 우리 양도세 내잖아요. 거래 비용이 너무 커요. 그 거래 비용이 너무 크고 들어오는 것도 크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 있잖아요. 그게 내 보유세, 종부세가 심각하게 훼손한 물건은 정리를 하고 종부세가 감당되는 물건까지만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정부세 얼마나 할지 잘 모르잖아요. 물론 계산을 다 하신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원래 종부세 한번 맞아보려고요. 네,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고 보고? 네. 보고 결정하겠다. 보고 내년? 결정하겠다. 네. 내년에 팔고. 네.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요. 종부세 안 날려면 보자. 한번 맞아보자. 네, 맞아보자. 아 이거 견딜만 하다. 그럼 가져간다. 네, 안 되면은 팔겠다. 한두 개 정도는 팔겠다. 이렇게. 나머지는 그냥 간다. 추가로 하는 거는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크죠. 비용이 너무 커요.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극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 들고요. 있는 물건들을 조금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가볍게, 가볍게. 최대한 만들고 세테크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하고 뒤에 시장이 괜찮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물건들로 세팅하는 방법.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뭐 이게 미래 예측이라 사실 가격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원래 가격을 예측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측하는 방법 하나 있긴 있어요. 간단한 방법입니다. 강남이 얼마 좀 갈 것 같아요? 최고 고가 33평 기준, 84 기준. 제가 2018년부터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남 얼마까지 간다는 얘기가. 제가 보는 가격은 신축 기준, 최고 좋은 거 기준 84? 네, 84 기준 42억에서 45억까지.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대구에서 나왔어요. 대구에서. 우리가 도시의 규모마다 그 도시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가격이겠죠. 소득 수준이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그죠. 지금은 금융 환경이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격인데 강남하고 대구하고 비율은 25%에서 30% 사이예요. 비율로 하면은. 근데 이게 계속 벌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2008년도에서 2010년도, 2011년도 사이에 우리 강남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그때 대구가 3억 5천 정도 할 때, 3억 정도 할 때 강남이 10억이었어. 10억. 근데 대구가 지금 15억 하잖아요. 84가 최고가가.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30% 비율을 하면은 여기가 45억 돼요. 그 비율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울만 그런 게 아니고요. 부산하고 대구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대구도 15억이면 부산도 거의 15억이에요. 같은 금융 환경에서 같은 가격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규제는 했지만은 40
뭐가 넘지 않을까. 위로 쭉 갔다가 조금 빠진다. 이 가격이 가장 선행하는 곳이 대구예요. 아, 그래요? 네, 서울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가장 앞서가죠. 서울을 우리가 어떤 시장을 바라볼 때 예측할 때 선행시장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해요. 선행시장을 보는 거. 그래서 강남은 어디 봐야 되겠어요? 강남의 선행시장은 강남의 선행시장이 어디죠? 강남이 원래 제일 선행시장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선행시장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 것 같아요? 뉴욕이나 런던 이런 도시예요. 아, 왜요? 네. 그래프 똑같이 간다 했잖아요. 아, 예, 아까 말씀하셨죠. 네, 똑같이 가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 집값이나 미국 집값을 많이 봅니다. 한 번씩 봐요. 그래프를 한 번씩 봅니다. 최근에 밴쿠버 이렇게 보니까 다시 올라요, 집값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대구의 가격이 선행하는 거 하고 공급하고 이런 걸 엮어서 우리가 시장을 해석하면은 가격을 예측할 수 있죠. 외국 지표가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이 잘 되나요? 그거에 좀 잘 맞춰서 움직이나요? 왜냐면 다 경제 상황이라든지 네. 뭐 힘든 국가도 있고 좀 어려운 국가도 있고 네. 뭐 상황이 좋은 근데 국가도 우리는 있고, 금융 환경이 좀 다르고 네. 근데 선진 국가에 있는 국가들하고 비교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사이클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 5년 사이클, 10년 사이클 있는데 그 17년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 선진국에 있는 부동산 전체 사이클이 17년이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움직인 게 서울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하게 맞아요. 1, 2년 정도 차이 냈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가 하락했잖아요. 이게 선진국도 거의 똑같이 하락했습니다. 그 이전에 96년도부터 우리 상승할 때 똑같았고요. 두 번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게 똑같았어요. 17년 사이클을 움직였어요. 그 17년 사이클을 해도 그 끝은 2024년, 25년이에요. 공급 사이클과 거의 똑같아요. 그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되면은 2024년, 25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끝이 아닐까 그러고 있습니다. 꼭대기. 당연히 대구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요? 제일 잘 아시고 현재 계시기 때문에 대구 좀 어떨까요? 내년. 원래 대구가 내년부터 공급이 조금 많아요. 조금 많습니다. 근데 그 많다는 게 사실 예전에 제가 만든 그 책에서 만든 한계 수요를 기점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참 잘 맞았거든요. 근데 네. 얘가 710 대책 나오고 났는데 이 판이 깨졌다 했잖아요. 네. 그 이게 이제 잘 안 맞거든요. 제 책에 쓰는 거지만은 근데 그전엔 되게 잘 맞았는데 그래서 시장에 전세를 없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있는 공급량으로 해서 시장을 이제 해석하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많다고는 인정하지만은 시장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는 여전히 좋은 지역에 있는 물건들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8월 달에도 제가 많은 분들 모시고 강의를 했는데 네. 그때도 핵심 지역 위주로 올라갈 거다. 가장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 더 오른다. 지금까지 온 애가 더 간다. 네. 7, 8월 달에 제가 강의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3억이 올랐다니까요. 수성구가 강의하고 끝나고 난 뒤에 3억이 올랐어요.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네. 시장이 그렇게 만든 거죠. 네.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비슷한 지역들이 이제 핵심 지역들이 각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도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그런 영향으로 해서 같이 오르는 것 같아요. 올해는 대구는 좀 어땠습니까? 원래는 조금 양극화가 있었죠. 네, 수성구하고 다른 지역 양극화가 있었는데 상품에도 양극화가 있었고요. 지역에도 양극화가 있었어요. 다 비슷하군요. 네,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네,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수성구가 제일 많이 올랐고요. 역시. 분양권이 제일 많이 올랐고. 역시 세고. 재건축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살고 싶은 곳 부산. 네. 부산은 좀 뭐 지금 불장이긴 한데. 네. 부산도 뒤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좋죠. 부산도 공급이 약간 많긴 많은데 아마 공급이 약간 많기 때문에 공급을 영향을 받는 데는 약간 죽어 있고요. 왜냐하면 그 죽어 있다는 거는 상품 안에서도 구축이라든지 이런 상품은 공급 영향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쪽은 이제 수요가 여기까지 못 미치기 때문에 약간 죽어 있고 그 외에 이제 공급이 영향을 덜 받는 우리 상품 위주로 투자 위주로 가는 그런 것들은 이제 신축이라든지 재건축, 우리 해운대구, 학군 위주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오르죠. 그래서 이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공급의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 많이 희석돼 있다고 보고요. 금융의 영향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2013년도에 가격 우리가 상승할 때 있잖아요. 수도권에. 경기도부터 상승했죠. 우리가 이제 외곽으로 나갈수록 공급 영향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경기도부터 딱 붙잖아요. 몇몇 천에서 딱 붙고. 그래서 경기부터 오르고 시세 차익이 나면서 이게 안으로 해서 2015년도에 서울, 강남 들어오거든요. 이제 금융 힘을 많이 받죠. 안으로 들어오면서 돈의 힘에.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 시장이 많이 변해서 공급이 줄기 전에 금융 힘이 미리 작동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힘이 작동하는 데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들이 미리 반응합니다. 그 모든 지역들이. 그래서 강남이라든지 대구 수성구, 해운대구,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남구, 광주는 뭐 봉평도 이런데 남구 이런 데가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공급이 줄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시장에서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미리 가서 반응하는 겁니다. 공급이 줄면은 그 다음에는
외곽지부터 다시 올라오고 되거든요. 구축도 오르고 외곽지도 오르고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지금은. 거꾸로 돼 있어요 시장이.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공급 주니까 지금은 신축 막 오르다가 공급 더 줄면 이제 그때부터 구축까지 수요가 밀려가면서 올라가게 되죠. 지금 울산도 그럼 비슷하겠군요. 네, 울산 똑같아요. 울산 공급이 없잖아 지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중구, 뭐 남구, 중구가 기준돼서 오르다가 네. 위쪽에 이제 북구 쪽에 이렇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오르겠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다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다 상승하는군요 내년에는. 네, 다 상승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던져도 됩니다. 네. 대전 세종은 좀 어떻게 보세요? 대전 세종. 원래 대전하고 세종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제가 이제 뒤에도 이제 질문이 있는데 공급이 연결돼 있는 데가 있고 가격이 연결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청주에 우리 법인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막 몰려 들어갔잖아요. 엄청났죠. 그 왜 들어갔냐 하면은 가격이 쌌다고 들어갔잖아요. 그 왜 쌌냐 물어보면은 불당 신도시가 팔아 가는데 청주 이제 그 복대동에 지회리 4억 얼마다 그런 거잖아요. 가격이 이제 청주하고 저는 가격이 연결돼 있거든요. 서로 비교하잖아요. 근데 세종이 대전하고 가격이 연결돼 있고 또 뭐가 연결돼? 공급도 연결돼 있어요. 공급이 많으면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제 그동안 세종이 이제 공급이 많아서 대전이 오르지 못했는데 그게 이제 공급이 줄면서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전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여전히 공급이 적은 데가 대전이에요. 여전히 공급이 적은 데고 그래서 저는 대전도 지금 신축 위주로 아마 한 번 더 크게 하면 더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신축 중심. 네. 근데 구축도 많이 올랐거든요. 원래 구축이 대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구축이 그렇게 많이 오른 동네는 없는데 왜 많이 올랐냐면 너무 공급이 없었어요 대전에. 그래서 구축은 약간 이제 쉬을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신축이 한 번 더 크게 하면 뛸 거라 보고 있습니다. 대전은 여전히 뭐 뒤로 가면 근데 이제 시장이 약간 작아졌죠. 대전은 약간 작아졌는데 신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축은 여전히 뭐 좋다 분양권하고요. 세종도 좋다. 네, 세종도 똑같습니다. 네. 요즘 조용한 제 귀에 잘 안 들리는 광주. 네. 광주는 좀 어떻습니까? 광주가 조용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광주는 외부 투자자가 들어간 수요가 좀 약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투자하잖아요. 네. 저는 2013년도에 인천 투자했고요. 2015년도에 서울 투자했어요. 엄청 빠르겠죠. 근데 광주는 우리가 그 외부 투자자의 들어가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정보가 약간 다른 데보다 오픈이 덜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 특이하다. 네. 그래서 네이버에 매물이 없어요. 잘. 많이 없어요. 자체 사이트에 있거든요. 사랑방이라고. 아 사랑방이군요. 네, 또 거기는. 네, 사랑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정확하게 노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투자자 진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렇게 변동폭이 굉장히 낮습니다. 광주가. 다른 데도 그 중개망은 다 쓰는데 네. 유독 거기가 좀 거기에 사용 비중이 높은 거죠. 네, 높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아무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찾기가 아마 약간 힘들 거라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낮아요. 이 변동폭이 매매가. 그거는 투자자가 진입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 변동폭이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광주도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점차 저는 움직일 거라고 최근에 조금 광주도 투자가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역시 빠르구나. 네. 되게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제부터 이제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알아서 들으세요. 제일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12번인데요. 저평가 지역,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좀 거시적인 건 제발 좀 보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예, 왜냐 여러분들은 IMF도 못 맞추고 금융위도 못 맞춘다. 그 맞춰도 우리가 그게 부동산에 어떻게 연결해서 하라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거 예측할 바에 집 근처 아파트 가격 한 개 외우는 게 낫다. 제가 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아파트 가격을 한번 다 외워보세요. 가격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네. 그걸 외우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수성구 가격은 거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수성 외우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같은 가격이 나와요. 같은 가격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7월 달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늘 가격을 보니까요. 원래 얘들이 7억대였어요. 3개가. 4개가. 얘가 7억대였는데 얘가 8억대 갔어요. 그래서 얘가 또 8억 갔어요. 얘가 원래 같은 얘가 2개 안 가고 있잖아요. 얘가 가겠죠. 얘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근데 10억까지 갔어요. 네. 얘가 안 갈 것 같아요. 똑같이 따라가죠. 네. 늘 가격을 보는 사람은 가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7억대 이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 얘 실거주 하시면 얘 사셔야 된다. 근데 얘들 지금 얼마 가냐 10억 가 있거든요. 그거 7월 달이었어요. 결국 따라갔네요. 네, 다 10억이 됐어요. 이제 서울같이 너무 큰 도시는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에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근데 이제 시장이 움직이는 지역은 좀 다릅니다. 시장이 움직이는 지역은 이제 7월 달 가격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부산이나 이렇게 지금처럼 수성구 움직이고 이러면은 또 달라요. 그러면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좀 복잡지만 연식대로 쭉 줄을 세운 다음에 올라간 연식하고 올라가지 않는 연식, 최고가를 갱신하는 것과 갱신하지 않은 것들 구분하는 거죠. 근데 2011년까지 올랐고 2010년부터 안 올랐다. 얘를 투자하는 거죠. 줄을 세워보는 겁니다. 줄을 세워. 아니면은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A 지역과 B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KB 시세가 2004년부터 나왔으니까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가격을 놓고 엑셀에 넣고 비교해 보면은 그 두 개의 가격이 어떻게 가는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를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스터디하고 많은 분들한테 본인들의 물건을 이제 스스로 찾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한번 모니터링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호갱론에 알람 기능이 있잖아요. 알람 기능을 다 했어요.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네. 모니터링 하려고.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 물건들이. 우리가 봤던 물건들이 물론 시장이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물건 찾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들거든요. 상승하고 우리 하락 전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두 개밖에 더 있습니까? 상승하고 하락. 계속 외치면 되죠. 상승이라고. 하락도 계속 외치면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그 시장에 가서 물건 찾는 건 만만치 않거든요.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물건 찾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 3, 4개월 걸린다고 보고 있어요. 물건 찾는 데는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교해보고 그런 다음에 물건 찾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장에 맡겨야 되죠. 대표적으로 한 2개를 사용하세요. 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죠.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잖아요. 가격이 같았어요. 같은 연식이잖아요. 근데 얘를 비교하고 난 뒤에 만약 여기에 아파트 새롭게 들어오죠. 분양하게 되면 얘를 가격을 예전의 아파트를 보고 얘를 예측하는 겁니다. 네 개를 비교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지역에 대한 가치를 우리 평가를 못 하잖아요. 우리 부산에 갔는데 해운대 어떤 특수한 지역, 해운대 중동을 가면은 중동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몰라요. 외지에서는, 외부인들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전 아파트의 과거 시세를 보고 이 지역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뭐하고 비교하냐? 다른 것하고 비교하는 거죠. 다른 것하고 비교해서 얘가 이 지역의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하고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해서 얘가 얼마 갈 건가를 예측하는 거죠.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네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눈에 보이게 돼요. 엑셀에 넣고 이렇게 그 그래프를 넣게 되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좀 찾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 매매가만 공부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전세가에 대한 공부? 네, 매매가만 하면 됩니다. 매매가만? 네. 공부는 우리가 전세를 공부해야 되고요. 매매가는 물건 찾는 때 매매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전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 공부는 공급을 해야죠. 공급이 전세를 떨어뜨리고 올리고 전세 수급을 왔다 갔다 하고 전세가율을 작용하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그 공급량과 한계 수요를 찾아내고 읽고 해석하는 방법. 원래 많은 분들이 적정 수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적정 수요. 아, 적정 수요 찾는 방법 어쩌고저쩌고. 0.05, 인구 곱하기 0.05잖아요. 그게 안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도시의 구조가 다른데 그게 똑같은 잣대로 어떤 시장을 되게 되면 안 맞게 되겠습니다. 한계 수요는 제 책에서 나오지만은 광역시밖에 맞지 않아요. 그것도 중심 도시에 있어야 맞습니다. 만약에 작은 도시가 있잖아요. 만약 구미나 이런 도시, 작은 도시잖아요. 구미는 대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대구 분들 출퇴근하거든요. 대구가 위기에 빠지면은 대구에 물건이 있고 구미에 물건이 있으면 어떤 걸 던질까요? 구미에 물건 던져버린다고요. 그렇죠. 중심 물건을 가지고 가고 외곽에 있는 물건 던져버리잖아요. 도시에 핵심이 있는 도시가 중심이 돼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외곽에 있는 도시들은 공급이 약간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중심에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있는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중심에 있는 도시들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 시장은 너무나 정직해요. 제가 이때가 공부해본 바로는 30년 동안 수요 공급을 공부해보면 너무나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많으면 시장 스스로 공급을 줄여 나갑니다. 미분양을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시장의 원래 기능을 살립니다. 상승하게 만듭니다. 이게 30년 동안 공급량에서 나온 거예요. 이 한계 수요는요. 네.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스스로 시장 스스로 찾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보니까 30년을 공부해보니까 대구는 17,000에서 17,500, 부산은 23,000 세대를 시장에서 소화했어요. 시장 내부 소화했습니다. 근데 2만 세대가 공급되면은 시장에서 소화를 못 합니다. 매매가 아닙니다. 매매를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매매는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매매에서 나오는 전세를 소화 못하는 겁니다. 공급하고 전세가 연결돼 있다 했잖아요. 전세를 소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무너지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 지방은 전세 수급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게 공급량하고. 매매 그 다음에 매매는 전세 수급이 무너지고 전세가가 하락하고 매매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계 수요가 공급량에서 나오는데 이 공급 30년 평균 공급량에서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시장 스스로가 찾아간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가 또 뭐하고 일치하냐면은 신규로 늘어나는 가구 수 있죠. 신혼부부들. 그 분들하고 멸실이 가고 있죠. 그 두 개를 합한 수가 똑같아요. 시장이 정직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 수가 하고 30년도 공급하고 일치가 된 겁니다. 30년 동안. 정직하게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지 이제 변수가 들어오고 IMF나 금융이 변수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멈추겠죠. 그죠? 멈춥니다. 멈추면은 뒤로 한번 밀렸다가 갑니다. 그러면 어떤 앞으로 튀어나간 경우도 있어요. 튀어나가고 앞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뭐하면 균형을 맞춰갑니다. 밀렸다가 네. 땡겼다가 네. 이렇게 하면서 아무튼 네, 균형을 맞춰. 그게 30년 동안 맞추고 간 거예요. 거기에 또 정책도 있겠죠. 그죠? 정부가 규제 정책 내고 완화 정책 내잖아요. 그 앞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뒤로 밀려가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게 한계 수요예요. 그 한계 수요보다 많으면요. 수요가 멈춥니다. 적으면요. 공급이 적으니까 전세가 반응하거든요. 전세가 반응했다가 다시 매매를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한계 수요는 한 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 3년 누적이 돼야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6년 누적이 돼야 돼요. 도시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힘을 만든 다음에 밀어올리거든요. 한번 밀어올리는 거는 잘 멈추지도 않습니다. 멈추는 시간도 규모가 작은 도시들이 빨리 멈추고요. 규모가 작은 도시에 공급 집어넣으면 바로 멈추죠. 서울 수도권 아무리 집어넣어도 안 멈추죠. 좀 많이 넣어야 된다. 네,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되죠. 그래서 시장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시장이 어떻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잖아. 구조적으로 그 도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은 왜 멈추지 않는지 왜 계속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계 수요가 지금은 약간 희석됐어요. 내부에 있는 전세를 없애버리잖아요. 지금요. 근데 원래는 입주하면서 나오는 전세 매물하고 원래 돌아가는 매물하고 합쳐서 전세 매물이 구성되거든요. 네. 이 매물들이 시장에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전세 수급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하락하거든요. 근데 여기를 없앴잖아요. 이 전세 매물들이 지금은 힘이 더 세졌어요. 이분들이 마이너스로 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이제는. 안에 내부에 있는 전세가 너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과거보다는 이 공급의 힘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해석으로 잣대로 지금 해석하면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작은 도시는 한계 수가 없어요. 광역시 기준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청주, 천안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도시들은 우리가 60만, 70만, 80만 이 정도 규모의 도시인데 자체 공급량을 하게 되면 3,50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인구가 0.05 하면. 근데 여기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충청도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중소도시들. 네, 중소도시가 연결돼 있어요, 공급이. 그래서 이 수요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많은 데다가 대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대전하고. 가격은 또 연결돼 있어요. 공급만으로 이 작은 도시를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강남이 금융에 영향 많이 받는다 했잖아요. 네. 똑같아요. 이 작은 도시들은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시의 영향을 받고 투자자의 영향을 받고 연결되어 있는 도시의 공급량의 영향을 받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작은 도시들은. 그래서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도시는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측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반대예요. 저는 큰 도시가 훨씬 더 예측이 쉬워요. 사실은요. 서울 수도권 더 쉽죠. 길게 가니까. 한번 전망은 그냥 10년 이래 가잖아요. 광역시 같은 5년, 3년 이렇게 기본으로 가니까. 지방하고 광역시하고 서울하고 이 한계수가 어떻게 적응하고 공급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똑같은 도시여도 다르네요. 다르죠. 중소냐, 광역시냐, 네, 다 다릅니다. 서울이냐. 네, 똑같은 잣대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가 또 달라요. 분리되어 있으면 더 좋아요. 대구가 우리가 공급이 양하고 너무 잘 맞아요. 전국에서 공급량하고 가격 그래프가 가장 일치하는 데가 대구예요.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런지 아세요? 분지라서 그래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사실 주변에 분지라서 도망갈 데가 없죠, 사람들이. 네. 여기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죠. 도망갈 데가 있으면 바깥에 선택하면 되잖아요. 잘 맞죠. 많은 분들이 대구를 해서 수요 공급을 강의를 많이 해요. 잘 맞기 때문에. 왜 잘 맞는지도 몰라요.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구가 위성 도시가 많다면은 조금 다 덜 맞겠죠. 근데 부산이 위성 도시였던 더 많죠. 김해. 네. 양산, 도시가 한두 개 더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보다는 조금 덜 맞아요. 이게 도시 구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은 늘 공급이 부족한 도시예요. 풍족했던 적이 없었어요. 네,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도 서울은 하락도 하고 하죠. 네. 그게 연결돼서 그랬어. 경기도하고 연결돼서, 인천하고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몸으로 보시면 돼요. 경기도에 우리가 물량을 많이 넣어도 서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에 서울 공급을 많이 넣어야 돼요. 지금 경기도는 공급이 어떻습니까? 지금 뭐 2기 신도시도 있고 3기 신도시도 지금 경기도도 지금 작년까지 우리 동탄하고 많이 있었잖아요, 입주가요. 좀 나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딱 줄기 시작하잖아요. 네. 3기 신도시가 만들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도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작년부터 조금 그랬죠. 심각했죠. 수원도 그렇고. 내년에는 조금 더 심각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올해하고 작년에 서울의 저가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내년에는 경기도 쪽에 저가 아파트가 아주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퍼져나가는 네. 게 작게. 네. 신규로 들어온 수요들도 지금 저가 아파트들을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 전세 새롭게 들어온 우리가 결혼하고 들어온 분들 있잖아요. 신혼부부. 신부들. 그분들이 찾는 저가 전세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럼 대체제가 뭐가 있죠? 저가에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 아파트들이 아마 내년에 대부분 다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물건들은 투자자가 없어도 돼요. 그분들이 소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르는 겁니다. 전세가 매매가 영향을 줘가지고 네. 지금 매매까지 완전히 네, 엉망이 돼버리는 엉망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밑으로 계속 내려간 거죠. 아주 심각하죠.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심각한데 많이 심각한데? 이거 엄청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적은 역대에 없었어요. 이게 판을 뒤집었다 했잖아요. 판을 뒤집었는 데가 공급 시스템을 붕괴시켰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이 얼토당토 않네요. 그 89년도 얘기를 200만 호 네. 그때 얘기를 하면서 200만 호가 아니죠. 그 전에 임대차 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바꿨을 때 한 5개월 정도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다 하면서 국회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장관님이. 그거는 잠시인데 그 뒤에 1기 신도시가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공급량이 됐기 때문에 멈춘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있구나. 신도시가 있긴 하구나. 네. 근데 규모가 너무 작고 아직 멀었잖아요. 심각해요, 진짜. 내가 볼 때는. 이게 나는 막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그 정도니까? 네, 그 정도로 아마 난리 날 것 같아요. 구만수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판이 깨졌습니다. 판이 깨졌고 내년에 하락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인지 참 궁금하네요. 내년에 하락한다고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실거주자한테 실수요자들한테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네요. 한번 그 논리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초양극화 공감되시나요? 맞죠. 진짜 양극화. 네, 엄청나게 양극화되죠. 메인 지역이 너무 오르죠. 부동산을 있냐 없냐. 가지고 있냐 없냐. 네, 그 차이도 엄청 크죠. 또 몇 개 있냐의 차이도 엄청 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끌이 맞았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수도권은 연끌이 맞습니다. 지금 또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네. 근데 이렇게 저금리 환경에서 안 한다는 거는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저금리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집 사기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은요. 사실 남의 돈 쓰는 게 거의 거저입니다. 네, 거저죠. 거의 거저죠. 네, 네. 해야 돼요. 해서 사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감당 가능한 수준 해서.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도 그렇고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아파트 살 돈은 없어요. 알겠어. 좋은 건 알겠고 오르는 건 알겠는데 이제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상품군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다세대 빌라라든지 아파트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게 수요가 밀려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최악에는 빌라까지 내려가겠죠. 빌라 수요도 굉장히 제한적이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서울 내에서는 저는 빌라도 아마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밀려가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 밀려 내려가기 때문에. 근데 경기도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걸 보고 있고. 그래서 선택한다면은 빌라 정도는 서울 안에서 아니면은 더 여력이 되면 강남 안에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저는 여력이 조금 되신다면은 외곽에 나가더라도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싼 거라도 더 낫다. 그러니까 상품군을 아파트로 고정시키고 네. 입지를 조정해라. 네,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가 아파트들도 이번 시장에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 뒤에 또 지금 남았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온 수요가 그 수요예요, 사실은요. 투자자들을 막았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 수요는 그 저가 수요들이에요. 그 수요들이 가기 때문에 대출하고 이런 거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분들이 사고 나면은 계속 밀려서 이제 밑에까지 가는 거죠. 빌라까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경기도에는 너무 이제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서울 안으로 좀 축소시키면 좋고요. 아니면 더 그런 강남 이걸 아파트로 좀 확대시키면 경기도까지 해도 무난하죠. 이거 라이브 쭉 보시는 분들은 좀 이 맥락이 좀 딱 관통이 되실 것 같은데 김재경 소장님이랑 최진곤 대표님이랑 오늘 나오신 김준영 작가님 얘기하시는 그 맥락의 궤가 같이 하거든요. 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자꾸 막 엉뚱한 거 가서 사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이상한 신축 빌라 막 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품군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지금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입지가 조금 바뀌더라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서울 자체는 아파트가 적어요. 절대량이 되게 적다고요. 서울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나 재건축을 안 하고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전체 우리 주택 수의 비율도 되게 적습니다. 아파트라고 가지고 있는 거라도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나중에 도움 될 겁니다. 매도할 때도 그렇고요. 가격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아 근데 그 대구랑 부산 이런 데는 규제 묶일 걱정 안 하세요? 되게 핫한데. 묶여도 상관없죠. 저는 규제를 22전 22페이잖아요. 규제해서 저는 규제를 안 봐요. 네. 중요하지 않다? 네, 규제 중요하지 않다. 아, 그래서 규제로 해서 저는 강의를 한 번도 없고요. 규제를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이번엔 710 대책을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판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22전 22페이 빼잖아요. 근데 30년 공부해보면은 정부가 시장은 돌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도시든지 한 번도 시장의 방향을 돌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거 볼 필요 없죠. 근데 이번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번 달라도 시장 방향 안 바뀌어요. 정부 보고 계시죠? 시장에 빨리 항복하십시오. 시장 결국엔 항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이제 뭐 더 한 것도 하겠죠. 집을 못 사게 하겠죠 이제. 금지 뭐 네, 금지 이런 것도 하겠죠. 뭐 2주택 초과 금지, 금지 뭐 이런 거. 표준 임대료 뭐 이야기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표준 임대료는 뭐 계속 오르내리고 있긴 한데 그 전월세 신고제가 일단 정리가 돼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나중에 나오면 그것도 나중에 얘기 나눠보시고요. 대안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정부한테. 지금 정부도 보고 있거든요. 제 것 아주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답이 없어요. 이게 막 뭐 이러고 있고요, 부총리는. 일단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양도세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매물이 나오게 하고요. 앞에 제가 전세 이거 제도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계약 기간을. 그러면 약간 풀릴 거예요. 그러면서 공급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재건축. 네. 시급합니다. 네, 풀고 같이 올라가는 거를 놔둬야 돼요. 정부는 가격에다가 초점을 맞췄잖아요. 근데 정부는 주거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주거에 초점 맞추니까 아니라 가격에 초점 맞추니까 이 시장을 못 푸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냥 놔둬야 되고 저것들 어떻게 하든지 놔두세요. 치고받고 하든지 놔두시고 공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가격은 잠시 올랐다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버슈팅 할 수도 있어요. 오버슈팅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했다가 떨어지면서 제자리를 갑니다. 그러면서 전세도 안정이 되고 주거도 안정이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있는 규제로는 절대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그 가격으로 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양도세도 어쨌든 양도세를 줄여주면 그만큼 매수자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잖아요. 놔두셔야 돼요. 국민들 왜 국민은 잘 사는 걸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적폐는 국민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돼요. 국민들 잘 사는 게 좋잖아요. 돈 벌면 소비도 늘어나고.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 초과 이익에 대한 부분들 도저히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인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외국 사례를 보게 되면 외국에는 절대 가격을 간섭하지 않거든요. 우리 한남도 일 같은 80억 이렇게 그래야 되잖아요. 연예인들에 사서. 그건 수요 공급으로 움직이는 시장 아니죠. 그냥 뭐 약간 특별한 시장이잖아요. 물건이죠.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주거에다 초점 맞췄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어떻게 되는가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임대 매물, 월세 매물, 전세 없으니까 월세 매물, 매매. 이 매물들 한 단지에 매물이 몇 프로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매물을 줄면 어떡합니까? 매수가 많이 되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매물 개수를 보고 공급을 늘리거나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가격을 안 봐요. 그렇게 해야지 매물을 받으면서 흡수하면서 매매가 안정되죠. 매매가 한두 개밖에 없어 보세요. 한두 개 사면 가격이 그다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정책이고 이 매물을 관찰하면서 매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해야 돼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하면 안 돼요. 거기 누가 살고 있잖아요. 그 매물을 자꾸 내놓으라 하잖아요.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집을 팔았어요. 한 채를.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그분이 내가 이제 팔면은 전세 살다가 내 물건을 내놓으면 매물 향이 늘긴 늘죠. 그분 내 물건 사면 어떻게 돼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죠. 똑같죠. 똑같은 거죠. 다주택자 규제에서 매물 내봤자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매매해버리는 시장에 영향이 전혀 없고요. 전세로 가버리면은 전세는 더 복잡해지죠. 원래 매매한 게 늘면서.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어떤 시장을 잡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시장에서 새로운 공급을 열려서 시장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물건까지 자꾸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상형도 바뀔 것 같습니다. 1등 신랑감
좋은 직장 이런 게 아니고 의사, 변호사 이런 게 아니고 네. 서울에 등기가 있냐 결혼정보업체 등급표도 아마 네. 바뀌지 않을까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웬간한 소득으로 강남 사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올랐잖아요. 월급쟁이가 뭐 되겠습니까 이게 근데 지금. 의사 하신 분들도 강남 사기 힘들어요. 웬만큼 벌어가지고는. 1년에 1억씩 저축을 해도 30년 걸리잖아요. 안 되는 거 사실상 안 되는 거죠. 1년씩 1억씩 다 소비하고 1억씩 버잖아요. 한 달 1,000만 원씩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30년 모아야 되는. 근데 그 가격이 그대로 있지 않죠. 네, 안 찌죠. 오르죠. 또 불가능하죠. 요새 의사분들도 강의 많이 들어요. 네. 강의 들어 진짜 많이 오세요. 아 그래요? 네. 안 되거든요 이제는. 의사분들이 안 된다. 난 나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 진짜 강남은 그 강남만의 그 어떤 그 성을 샀죠. 신도시가 돼버리는 느낌이 이제 지금 투자자가 이렇게 60% 정도가 강남 진입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만약 이게 강남을 계속 규제하게 되면은 강남의 새로운 수요가 이제 강남은 워낙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일자리 많고 돌아가잖아요. 네. 사건 수 많고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많은데 네. 이렇게 못 돌아오게 만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강남은요.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임대인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강남이 제가 공급 많은 걸 이렇게 데이터를 봤어요. 강남이 10,000세대 이상 공급된 적이 딱 3번 있었어요. 92년도, 2008년도에 송파 3인방 있죠. 2018년도에 우리 헬리오시티하고 네. 하니까 그 3년도 말고는 10,000세대 이상 공급한 적이 단 한 번 차례도 없습니다. 공급이 많이 될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투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왔다 갔다 많은 분들이 임대에 들어갔다 나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자가를 보유를 높이고 만약에 하면은 더 곤란해지죠. 사실은요. 임대 시장이 더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죠. 강남 시장에서는. 자가 보유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혼란스러워지죠. 월세가 더 많이 올라갈 거죠. 임대로 나올 수 있는 물건 자체가 줄어들면 줄어들니까 더 문제가 되죠. 이거는 대도시는 다 그래요. 외국 대도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상을. 그렇게 돼야지 돌아가고 그렇게 안 돼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질문도 많아요. 여기저기 있어요.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이렇게 막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고 서울로 갈까요?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조금씩 다르겠죠? 네. 물건을 제가 들어봐요. 제가 항상 물건이 어떤가 항상 물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봐야죠. 물건이 안 좋다면은 저는 서울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똘똘 뭉쳐가지고. 네, 뭉쳐서. 어차피 정부세 낼 거 좋은 거 갖고 있는 거 낫잖아요. 네. 그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개 갖고 있는 것보다는 한 개로 해서 그 대신 좋은 거 해야죠. 굳이 근데 지방에서도 뭐 해운대 있고 대구 수성구 있으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 외에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한번 정리해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2024년에서 2025년이 끝물이라고 하셨는데 전국이 지역에 따라 수급 사정이 다른데 말씀하신 건 서울 수도권에 한정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더 갈 수도 있어요. 지금 환경으로는. 그렇죠. 네, 좀 더 갈 수도 있고 그 뒤에는 월세가 남았다 했잖아요. 더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3+3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지금 나라가. 2024년 5년 뭐 이 전후라고 보면 그 전까지는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갖고 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 보인다라든지. 공급이 많고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매도 쪽으로 하시고요. 공급이 많지 않고 금리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월세로 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월세로? 네, 상승폭이 그렇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니까 월세로 한번 바꿔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라간 것만큼 옛날만큼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서 약간 떨어지고 가니까 이걸 수익형으로 그때부터는 바꿔서 수익형으로 바꿔서 수익을 하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세 차익보다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뭔가 수익형 부동산에도 좀 관심을 가지는. 네, 그때 아파트가 더 좋아요. 그래도 아파트로? 제일 편하니까 아파트가 관리하기가. 서울 단독주택 어떤가요? 단독주택도 저는 나쁘지 않은데 왜냐하면 집이 부족하거든요. 집 자체가. 서울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땅값이 올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건축 때는 물론 시세가 많이 오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가격은 오릅니다. 지방도 그렇고요. 서울 내에 저는 주택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지 시세 반응이 늦다는 것 뿐이죠. 효율적이지는 못하지만 시세는 오를 겁니다. 서울 땅 생각만 해도 좋다. 네, 좋죠. 등기 치면 너무 좋죠. 서울 땅이 땅 그 자체가 되게 좋죠. 그렇죠. 양도세 중과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되게 질문이 지난번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안 됩니다. 될 수 없어요. 제가 했잖아요. 시장에 100개로 될 거라고. 항복한다고. 언젠가 결국에는 양도세도 그렇고요. 취득세도 그렇고 정부세도 다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존버하면 되겠네요. 네, 정부 제가 했잖아요. 살아서 돌아오라고. 오늘의 주제네요. 결론. 네, 살아서 오시면 됩니다. 살아서 만나자. 네, 살아서 만나면 더 큰 수익을 준다. 여러분
버팁시다. 네. 아 이거 국토부에서 엄청 싫어하겠는데. 네, 엄청 싫어하겠죠. 브레이티 막 폭파시키는 거 아니야? 대형, 소형, 중형은 좀 어떻게 좀 이 흐름을 읽어야 될까요? 전세나 매매를. 매매 시장에서 지금 전세가 우리가 지방의 선행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예. 지방에는 대형이 더 많이 오르거든요. 더 크게 올라요. 아, 대형이요? 네, 더 많이 올라요. 그래서 서울도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 보는데 서울은 워낙 대형이 이제 단위가 크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작아요. 근데 저는 대형이 지금 여전히 저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대형을 전세도 뭐 여전히 저는 같이 따라 올라갈 거라 보고 있고요. 대형 전세를 하시는 것보다는 소형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전세하고 매매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세가 올라간 시장에는 대형도 그렇고 소형도 그렇고 결국은 다 같이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매매가 결국에는? 네. 그래서 대형은 지금 서울은 대형이 약간 저평가예요. 제가 보는 건 그렇습니다. 광역시에 비해서 대형이 오름폭은 좀 적습니다. 광역시 대형은 그럼 84 초과라고 보면 될까요? 네, 84에서 한 40평에서 50평 사이. 요 수요가 가장 많죠. 그렇죠. 가장 수요가 탄탄하죠. 서울만 10억 올랐는 게 아니고요. 지방에서 10억씩 올랐어요. 아 그래서 그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네. 10억 클럽 뭐. 네. 그게 아니고 우리 수성구에 분양이 5억 했는데 지금 15억가 있다니까요. 15억이요? 네. 분양이 5억이었어요. 지금 10억, 호가가 16억, 17억 나와요. 그게 2017년도에 분양해서 2019년도에 입주했고요. 2020년이잖아요. 불과 3년 정도 됐어요. 너무 빨리 오르는 거 아닙니까? 시장이 아마 조금 이제 규제하고 시장의 이게 금융 환경하고 공급 환경하고 이런 것들 맞물려서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다주택 투자 전략지 저희 다주택자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주택 중심으로 이제 질문이 올라오는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세금, 절세 좀 잘 케어해라 이야기가 좀 그래서 이제 있었고요. 버텨야 되니까 세금 문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고요. 보유세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최고 좋은 선택이고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취득세가 높고 하니까 네. 나올 때 또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1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 뭐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들을 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 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이게 얼마나 투자 수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선택의 작은 저가 아파트들은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약간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물건들을 잘 관리하는 게 저는 조금 뒤에 또 기회가 온다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엑셀로 한번 돌려보고 네. 세금. 정부가 백기 들 때 그때 현금 들고 있다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죠. 근데 투자자를 투기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니, 저쪽에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맞아요. 공급이 많은 시장에는 투자자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들어가도 그분들이 못 버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자 환경이 됐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상승을 마중물 역할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자가 움직인 거지 그분들이 모든 시장을 이제 왜곡시켰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을 꼭 잡고 싶으면 공급을 많이 넣어보세요. 그렇죠. 네, 공급 넣으면 그분들도 할 게 있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인천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 인천 얘기 안 했네요. 네. 근데 인천은 이렇습니다. 도시 구조상 서울, 경기도, 인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세 번째로 밀리거든요. 3등인 3등. 네, 3등. 그래서 나중에 하락할 때 인천이 가장 먼저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인천은. 지금은 에브리바디 해피하니까 네, 지금. 네, 괜찮아요. 그래서 또 인천에 저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까지 또 오를 곳도 또 인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를 곳도 인천이고 가장 먼저 내릴 것도 인천인데 시장을 좀 길게 보게 되면 인천도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저가 아파트들 기준으로 해서 인천은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 시장이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보면은 지금 들어가서 2020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뭐 지금 4년 내야 되니까 전세 하니까 뭐 무난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인천 구도심 기준이신 거죠? 뭐 송도나 청라나 이런 건. 네, 송도하고 청량은 약간 분리되어 있긴 해요. 약간 열애죠. 네, 따로 말씀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따로.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가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메인에 있는 가격들하고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 가격들하고 연결해서 네. 가격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투자자가 많이 진입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네. 중심에 있는 우리가 그 서울에 있는 가격 움직임을 조금 많이 보는 게 좀 도움 될 거예요. 송도는 공급보다는 네. 가격의 중심에 있는 가격이 어떤 흐름인지 보시는 게 판단하기 더 좋습니다. 이 청라나 송도 같은 도시들은 공급의 영향보다는 이 중심에 있는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격을 움직이기 때문에. 울산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네. 울산이
우리가 부산하고 약간 연결돼 있어요. 이 가격이 연결돼 있거든요. 부산 가격이 잘 가면 울산 가격이 잘 갑니다. 사람들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도 잘 가고 있겠군요. 네, 지금 잘 가고 있죠. 공급량은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가격은 약간 연결돼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울산이 우리가 소득이 굉장히 높은 도시잖아요. 근데 아주 고가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은퇴할 때 됐어요. 어디 살고 싶으세요? 부산이요. 그래서 고가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만든 그 기능, 역할, 구조 이런 것들이 부자를 모으느냐 못 모으느냐. 대구가 그 GRDP가 거의 전국에서 꼴찌죠. 아, 그래요? 네, 꼴찌입니다. 근데 집값은 지방에서 거의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 다 모이잖아요. 밖에서 벌어서 다 들어옵니다. 가격을 만드는 도시 구조가 대구가 훨씬 더 좋아요, 부산보다. 대구가 집중돼 있습니다. 부산은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대구가 15억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부산보다. 이런 거죠. 학군이 여러 군데 그가 있는 데가 있고 한 군데 모인 데가 있잖아요. 이유는 도시 구조입니다. 도시가 아주 크면은 학군이 흩어져요. 여기는 강남, 목동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네. 여러 군데만 이동 거리가 넓기 때문에. 근데 도시가 작으면요 모입니다. 한 군데로. 대전 둔산동. 네, 한 군데 모이죠. 울산은 또 남구, 옥동, 광주도 봉천동, 부산은요 흩어져. 넓죠. 넓고 중간에 산이 있죠. 산이 있으니까 이동이 힘들거든요. 두 개 분리돼요. 도시 구조가 맞는 거예요. 이 모이는 곳에 가격을 만들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대구는 모이기 때문에 가격을 빨리 만들어내고 높게 만들어냅니다. 부산보다 가격 더 잘 만들어내요. 공급이 줄면은 가격이 더 빨리 만들어내요. 이게 도시 구조의 특성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할 때 되게 쉬워요, 대구가. 되게 쉽습니다. 도시 구조가 부산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 우리 공부해보면요. 제일 쉬운 거예요? 네,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대구도 쉽고 대전도 쉬워요. 아, 대전도. 네, 대전도 굉장히 평평하고 평지고 좁거든요. 둥지예요. 네, 좁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쉽습니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양산, 물금. 지역이 약간 이제 외곽이잖아요, 부산에서. 네. 그런 지역들은 순수만 뒤로 밀렸지 거기도 올라갈 건데 단지 이제 부산의 공급이 약간 많거든요. 그 공급량이 줄면은 후발에서 아마 김해, 양산 이렇게 해서 저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긴 하는데 그렇죠. 번호표가 좀 순서가 많이 기다리는 거죠. 많이 저기 앞에.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물건이 나한테 세금에 부담 없다면 저건 놔두시라고 해야지 않아요. 제가 대전 가서 많은 분들이 청주 물건을 너무 많이 사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냐 묻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이제 조정지역 걸리고. 예,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이 본인한테 세금에 부담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부담되면 매도하시고 부담 안 되면 놔둬보시라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계속 올라간다고. 개인으로 하신 거예요? 법인으로 하신 거예요? 법인으로 하신 거예요. 법인으로 하신 거죠. 안 되겠죠. 바뀌면서. 그래서 아마 정리를 하실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도 경기도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원도 나중에 다 오를 거예요. 근데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완전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장난 아니었잖아요. 결국에는 돌면 다 오릅니다. 네, 놔두세요, 그냥. 아, 놔두세요? 네, 놔두세요. 왜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건 갖고 있는 분들 왜 걱정하세요? 아니, 세금만 걱정하면 돼요. 아, 뭐 걱정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관심 지역이거나 궁금한 거죠. 전문가분의 의견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향후 전망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니까. 지역에 대한 디테일은 제가 서울서구는 조금 약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방에 다 알지는 못하죠.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지역에 탁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서울 뭐 수원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지금 외곽도 마찬가지고 다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결국은 4년이나 5년의 시간 남았잖아요. 빙빙 가격이 돌면서 다 오르거든요. 내 순서가 언제 오냐는 차이일 뿐이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시장을 예측할 때 있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걸 예측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아,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 상황 있죠. 거시경제. 네, 거시경제. 개인이 예측하기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맞추기도 힘들고. 맞습니다. 네. 그걸 맞췄다 해도 부동산 시장을 연결시켜서 우리 하기 되게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2011년도에 그분이 주식하신 분인데 거시경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다 아는 그분. 그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거기에 빠져서 늘 부동산을 하락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기가 온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경제를 분석하는 위기가 온다. 근데 그게 벌써 10년 됐어요. 10년도 위기가 안 왔어요. 그분 아직도 집을 못 사고 있어요. 좀 짠한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예측을 안 하는 게 좋고요. 정책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정책이 있잖아요. 정책도 안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많이 흔들리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을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공감합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것만 예측하고 해라.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는 수요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 가격도 얼마에 결정될지는 시장에서 결정한다. 단지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건 공급밖에 없다.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안 틀린다. 가장 잘 맞춘다. 우리가 금융에서 금융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특히 증권사에서 하는 분들 되게 많죠. 네. 그분들이 주로 어디 공부하냐면 이 금융 쪽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하세요. 되게 잘 하시고요. 네. 근데 공급 공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번씩 틀려요. 공급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잘 맞춥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잖아요. 금융위기 왔는데 똑같은 금융위기 왔는데 떨어진 지역이 있고 안 떨어진 지역이 있어요.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가 대구가 떨어졌고요. 부산은 올랐어요. 그 차이는 공급의 차이입니다. 한 개 차이예요. 근데 금융위기를 예측했다면은 다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공급을 공부했으면은 부산은 안 떨어졌다고. 지역별로 발라낼 수가 있었던 거죠. 대구는 심각했어요. 건설사의 무덤이라 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공급이 많아서. 거기에 금리가 올랐고요. 아파트 1+1 들어보셨어요? 아파트 한 채 사면 한 채 더 주는 것.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대구는 2008년도에 10년도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때는 외제차 다 한 대 줬어요. 13년. 그때 BMW는 다 줬어요. 13년. 안 팔려서 30% 할인 분양하고 있어요. 그때 5억에 4억인가요? 제 기억이 안 나는 4억에 분양, 5억에 분양했나? 그게 30% 할인 분양했고요. 그게 지금 얼마냐? 그게 3배 올랐어요. 그게 5억에 분양해서 4억 얼마인가 할인해서 그게 지금 15억가 있으니까 차도 받고 15억도 있고. 네. 그게 대구에 2008년부터 2010년이었어요. 근데 부산은 올랐어요. 그게 공급의 차이입니다. 공급 차이. 그래서 공급 많은 상태에서 위기가 오르면 초토화됩니다. 거기다 금리가 오르면 완전 박살납니다. 피바다가 되는 거죠. 피바다 되는. 그게 대구였다니까요. 2008년부터 금리가 2006년부터 금리가 올랐거든요. 그 상태에서 공급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금융위기 터졌죠. 세기가 겹치니까 박살난 거죠. 근데 반대로 부산은 공급이 적으니까 시장이 안전하게 통과가 되면 올랐죠. 그 부산 2009년부터 막 올랐잖아요. 엄청 올랐죠. 공급의 차이죠. 공급의 차이.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막 그 바젤 3 지급 준비율 뭐 에셋 파킹 금융 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 보고 경제 뽕 맞은 사람들이 댓글을 가끔 달아요. 네. 경제 좀 어줍지 않게 배웠다 이거지.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막 와가지고 막 이제 뭐라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고 공급을 공부하고 전세를 공부하고 네.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면 사실 그 금융과도 또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있어요. 이걸 좀 이렇게 종합적인 뷰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집을 살 때 소득으로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PIR 뭐 이런. 네. 그때 PIR은 예측한 잣대가 아니에요. PIR도 종종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 근데 PIR 제일 높은 나라는 홍콩인가 그래요. 두 번째로. 도시 구조가 그렇게 만든. 도시가 너무 땅이 없다 보니까 PIR 늘 높아요. 그게 도시 국가의 특징이에요.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도시 국가 PIR 높은 거. 그걸 거품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원래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PIR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투자의 잣대로는 생각하고 힘들고요. 집을 살 때는 소득 그리고 내가 현금 흐름 자산 대출 능력 모두 다 작동하죠. 그게 만들어서 하나의 가격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우리가 하기는 되게 힘들고요. 그럴 땐 그걸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분은 개인의 소득이 얼마 되는지 금융환경이 어떻게 대출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 부분 예측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격되는 부분은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공급을 보는 게 가장 안 틀리고 가장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이때까지 공부해 본 결과는.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걸 그냥 읽으면 돼요. 이런 수준.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공부하기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죠. 네, 읽을 줄은 알고. 그러니까 뭐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막 함몰돼가지고. 네, 거기에 함몰될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시야가 가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아까 그 지인분처럼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분 지인이 바젤 3였어요. 그 바젤 3를 공부하고 네,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젤 3가 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네요. 네. 많은 무주택자분들의 어떤 그 히든 카드가 네, 그분이 그거 공부하고 있었어요. 바젤 3? 네. 어쩌려고 그러세요? 모르겠다. 바젤 3를 많이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FRB에서 금리 하잖아요. 금리가 올리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준비를 하고 공급이 많은 시장은 그때면 내가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해 나가면 되거든요. 굳이 이걸 내가 예측을 하려고 금리를 예측하고 바젤 3을 예측하고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금리 같은 경우도 금리 상승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bp를 올리냐, 네. 100bp를 올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승을 어떤 빠르기로 올리느냐 또 이런 게 또 방향하고 빠르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잡해요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에 막 빠져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서 아까 그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 펼쳐놓고 그렇죠, 맞아요. 매매가 변동 이거 공부하는 것이 나을 수도 그게 있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장에 약간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트렌드요? 네. 그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시장의 선행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조금 이제 이해하는 게 좋은데 제가
16년도에 많은 분들한테 앞으로 신축이 대세가 된다. 신축이 대세가 되니까 지금부터 분양권을 마음 놓고 한번 제가 저질러 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16년도에요? 네, 2016년도에.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본 거는 시장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과거하고. 과거에는 가격이 하락할 때 구축, 신축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장을 관찰하니까 신축이 잘 안 떨어졌어요. 대구가. 그리고 분양권도 시장 가격을 되게 잘 방어했어요. 이거 다른 시장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주택 노후화가 전국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축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구나. 조금 알았죠, 미리.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 이야기 했고, 저도 그때 분양권을 많이 샀어요. 지금 등기 다 쳤죠. 근데 그때 그게 하나의 트렌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장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2019년쯤 되니까 언론에서 막 신축 효과라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미리 시장을 조금 알면은 조금 빨리 가거든요. 트렌드, 시장의 트렌드, 시장의 방향. 네. 맞게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은 금융 환경이 만든 고가 아파트가 올라가는 트렌드입니다. 그게 전국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일하게 강남만 지금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오를 거라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트렌드로. 다시? 네, 다시. 그래서 뭐 해운대 오르고 수성구 오르고 각 지역의 핵심 지역 오르잖아요. 그게 금융 환경이 지금은 공급 환경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 트렌드는 또 뭐가 될까요, 앞으로? 그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더 봐야 되겠죠. 네, 시장 계속 관찰해야 되죠. 아직 상승장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네. 근데 공급을 주게 되면 그 시장이 두 개 같이 연결돼서 더 큰 상승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그게 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공급 주니까 공급 주면 저가 시장까지 이제 밀려 내려가는 거죠. 지금은 금융 시장이니까 고가 시장을 가고 그게 지금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분양권을 중간에 안 날리시고 다 등기를 치셨네요. 다 쳤죠. 다. 네. 잘 안 파시는군요. 한번 사시면 원래. 거의 안 팔죠. 이유가 있으세요? 계속 수익을 주니까. 이 잔파동도 계속 겪으면서 네. 계속 갖고 가시는. 네. 저는 금융 99년부터 투자했잖아요. 네. 딱 두 번만 파셨다고. 금융 위기도 겪었고, 네. 네, 다 겪었어요. IMF도 제가 지켜봤잖아요. 네, 다 봤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주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팔았는 것도 제가 팔은 거 보니까 떠올랐잖아요. 놔둘 거 이렇게 생각. 판 이유가 있으세요? 정부세 문제죠. 세금에 대한. 네, 세금에 대한 대안으로. 네, 대안으로. 어지간하면 안 파시는군요. 네, 어지간하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첫 아파트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뭐 명의가 개인으로만 돼 있으세요? 아니면 법인이랑 이렇게 뭐? 저는 개인으로 다 됐습니다. 올 개인. 네. 임대사업자도 아니시고. 임대사업자도 있죠. 있고 네. 개인도 있고. 네. 기대됩니다, 정보세. 궁금합니다. 신축에 대한 이 고가 아파트 중심의 신축 트렌드는 여전히 당분간 갈 거라고 간다. 강남도 지금 잠깐 주춤하지만 여전히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남 신축 조금 더 많이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책 제목이요? 책 제목 여기 써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라고요. 어디 뭐 돈 벌었네 이런 그런 얘기 없습니다. 이런 책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렵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필기하면서 필사하면서 좀 반복해서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분만 보시고 뭐 지역 어디 살 거 뭐 이딴 거 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실 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투자자가 많은가요? 네, 저희는 다 적폐, 거의 적폐. 한 1,200분 중에 한 1,000분이 적폐고요. 한 200분. 욕하시는 분도 계세요? 있죠. 댓글에 욕도 많이 하세요? 욕도 많습니다. 뭐 비난도 많고요. 뭐 다 좋습니다. 뭐 투기꾼이다 어쩐다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으시고. 그렇겠네요. 저도 욕 많이 들어먹겠네. 네, 뭐 다 좋습니다. 그냥 적폐끼리 놀려고 그냥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근데 시장을 바로 본 거예요. 사실은 적폐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저는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산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대구 하락할 때 하락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아. 네.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후랭이 TV에는 상승론자만 나오네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론자예요. 그게 아니고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을 좀 필터링하는 거니까. 시장론자라고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런 개념으로 좀 프레임을 안 씌우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투자자가 많다 그러니까 뒤에 시장이 지금 대혼란이 예상되거든요. 저는 조금 이제 지금은 어렵지만은 조금 한번 견뎌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집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Right now? 네.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순간이라도 적당한 게 있으면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후회가 더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 게 후회가 조금 하나 적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수자분들한테. 앞에 차트를 지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그 올라온 차트를 보면 사실 겁이 나는데 지금 차트 다 지우세요. 그거 볼 때가 아니고 지금 이제 앞으로 갈 거와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그래프가 판이 뒤집어졌어요.
깨진 거죠. 네, 이렇게 그래프가 앞으로 그래프는 다릅니다. 이 시장에 기존에 제가 공급 시스템 붕괴됐다고요.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공급이 어떻게 시장은 약간 다르겠지만 앞에 가격을 보고 뒤에 안 나간다는 거는 내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오늘 멀리에서 오셔가지고 네. 아낌없이 또 지식을 나눔해주신 김준영 작가님과 함께 촬영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